안녕하세요, 방춘입니다. 오늘 강의를 많이 하죠. 3편 하고 있습니다. 지금 642, 43, 44강 지금 3편을 연속으로 하고 있는데 좀 목이 조금 잠기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도 강의할 때 한 3시간 정도 강의하면 목이 좀 잠겨서 좀 목 톤을 좀 낮게 했는데, 어쨌든 오늘 요거 대박난 사건에 한번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토계획법과 경매 7편이죠.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대박난 사건.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상담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성장관리계획구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물론 유튜브에다가 박영춘 플러스 성장관리계획구역 치면 제가 옛날에 강의했던 게 나와요. 그거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것은 제 블루오션 계좌에 옛날에 제가 상세히 실어놨고, 대한민국 토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토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시청하시고, 강의 교재 판매에 관해서는 제가 후단에 맨 끝에 강의 끝에 부분에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설명하기 전에 제 교재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요게 이제 600 몇 강이지? 644강? 아이고, 죄송합니다. 644강. 혹시나 강의가 중간에 20분이나 30분 넘어서 끊어지면 모르시는 분들은 제 교재 참고하십시오. 그러니까 블루오션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교재 안에 다 있으니까 교재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성장관리계획 구역. 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25일이었죠, 25일. 25일 날 크리스마스 때 눈 많이 왔죠. 대전에서, 그 전날에 대전에서 급하다고 저한테 전화가 오셔가지고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저희 가게까지 두 부부께서 찾아오셨어요. 이 물건을 낙찰 받으시고. 제가 아직 이 물건은 다 가렸거든요, 웬만한 것들은. 그런데 이 조그만 평수 500평도 안 됩니다. 500평도 안 되는데 여기에 이제 개발행 허가, 건축 허가, 그 다음에 뭐 농지전용 허가가 이제 들어가 있어요. 농지전용 허가가 들어가 있는데 낙찰을 받고 딱 나니까 이 개발행업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낙찰자 이분들한테 3억을 요구하더래요. 이 건축허가권 가져가려면 3억을 달라.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제 막 유튜브 뒤지고 막 그래서 이제 개발행업권, 건축허가권, 농지전용허가권, 산지전용허가권 100% 승계된다. 취소할 수 있다. 제가 몇 번 떠들었죠. 대한민국의 최초로. 대한민국에 저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블루오션 가지고 교재 가지고 계신 몇 분이 아니 좀 많죠, 인원이. 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그렇지만 저도 이제 블루오션 계좌는 어느 정도 한정적으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억을 달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어이가 없는 거죠. 낙찰을 10억짜리 물건을 5억에 받으셨어요. 5억에 받으셨는데 개발행 허가권을 동의해줄 테니까 3억을 달라 이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막 이분은 이제 낙찰 받고 입찰 보증금을 5천만 원을 포기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막 고민 끝에 이제 두 부부께서 이제 네이버 막 검색하고 저기 이제 막 유튜브 검색하고 해서 결국엔 저를 찾아낸 겁니다. 저를 찾아내서 그 눈이 많이 오는데도 오셨더라고요. 25일 날 12시 반에 약속이 있었는데 오셔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제 교재 188만 원짜리를 구매하시고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답을 드렸고, 여러분,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고 제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설명하면서 성장관리계획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구역 계획을 자꾸 말씀드리냐면, 성장관리계획구역이 딱 지정되면 성장관리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죠? 성장관리계획 내용은 아래 쭉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 토지가 어떤 토지냐? 자, 생산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이에요. 원래는 생산관리지역은 뭐예요? 건폐율이 얼마죠? 20%인가요? 20%죠? 그럼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고 지정하면 이것은 건폐율이 30% 올라갑니다. 거의 계획관리지역이랑 똑같은 땅이죠. 그죠? 계획관리지역하고 똑같은 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정말 이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초짜세요. 그냥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낙찰 받는데 거기에는 도로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건축 허가권 문제도 있고, 그죠? 그럼 이런 내용도 몰라서 낙찰 받으신 거야. 이런 내용도 모르고 몇백만 원 차이로 낙찰을 받으신 거예요. 정말 운이 좋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 가지 간과했던 것은 도로 문제를 하나 간과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은 도로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신다 해서 제가 그 부분은 특별히 이제 설명을 안 드렸지만, 어쨌든 여기가 면지역입니다. 면지역인데 아주 좋은 땅이에요. 아주 좋은 땅이라고 제가 그래서 박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허가권은 저를 만난 이상 100% 해결되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자, 그래서 성장관리계획 구역들, 물건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성장관리계획 구역.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물건들이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강의를 위해서 성장관리계획 구역이 토지이용 계획을 보면 이런 물건들이 있다. 이렇게 얹혀져 있다. 성장관리계획 구역.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성장관리계획 구역의 어떤 법조문들은 75조에 있어요. 성장관리계획 구역의 지정 등, 그 다음에 75조의 사회부문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보다는 제 교재를 보면 설명드릴게요. 이걸 좀 올려야 되겠구나. 자, 제가 일전에 571강에서 571강 제 블루오션 교재거든요, 이거요. 여기서 2024년부터 국토계획법이 이렇게 변합니다 해서 성장관리계획 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 있어요. 그죠? 요거 교재 없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만 하세요. 교재 있으신 분들은 그 내용이 밑에 다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성장관리계획 때 설명드리면서 요 부분들을 설명 같이 드렸거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성장관리계획 권역하고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설명을 구분해서 설명드렸어요. 그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요것은 국토계획법에서 얘기한 거죠. 제가 전 강의 때 다 말씀드렸고, 성장관리 권역은 뭐예요? 그냥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경기도, 서울 경기권을 3개로 나눈 거죠. 어떻게 나눴냐? 요렇게 3개의 권역으로 나눈 거예요. 3개의 권역으로. 여기가 이제 과밀억제권, 서울 플러스 일부, 그 다음에 성장관리 권역, 이 경기도 북부하고 남부를 성장관리 권역, 그 다음에 서부 쪽, 동부 쪽이죠. 동부는 이제 자연님이 울창하니까, 대부분 이제 경기도 이천이라든가 그런 쪽, 자연님이 울창하니까 자연보존 권역으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이게 바로 성장관리 권역이에요. 그죠? 과밀억제권, 성장관리 권역, 자연보존 권역, 이렇게 3가지로 나눈 게 성장관리 계획, 여기입니다. 성장관리 권역입니다. 이렇게 나눈 거고, 그 다음에 요거 개발밀도 관리 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제가 바로 전 시간에 643강에서 말씀드렸죠. 643강에서 말씀드렸고, 여기 이제 어떤 걸 적용하냐, 그런 것들, 그죠? 그리고 이제 기반시설 부담금은 얼마큼, 적용이 될 것인가, 그것까지 말씀드렸고, 이번에 할 것은 이제, 물론 이제 개발행 허가라든가 이런 것들, 초과이익 환수까지 전 시간에 말씀드렸고, 개발행 허가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할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 그리고 성장관리계획 구역,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거 별표 100개, 별표 100개. 제가 571강에서 대한민국 토지가 요동칩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제 교재 구매하신 분 중에 최초로 이제 1호가 탄생된 겁니다. 성장관리계획 구역에 낙찰 받으신 분이. 그죠? 근데 이 성장관리계획 구역도 여러분, 한번 봅시다. 제가 지구단위 640강부터 보세요. 지구단위 반드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용어 자체 의미를 모르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용어 자체 의미를 모르니까 돈을 못 번다니까요. 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먼저 딱 정하고 지정하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을 세운다고 했죠. 제가 그래서 구역이 먼저냐 계획이 먼저냐라고 여러분들께 질문했던 이유가, 성장관리계획 구역도 똑같아요. 뭐 개발진흥지구는 아닌 것 같아요. 지구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구가 먼저냐 계획이 먼저냐 실시계획이냐 뭐 이런 것들을 갖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안타까워서, 모르니까 여러분들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도 먼저 구역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이 구역에다가, 그죠? 필지별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여기는 뭐 병원 들어와, 여기는 뭐 학교 들어와, 여기는 뭐 상업시설 들어와, 여기는 뭐 지붕 색깔을 놀이끼리한 색깔로 해, 여기는 뭐 기둥 색깔, 담벼락 색깔을 푸리탱탱한 색으로 해, 뭐 이렇게 이제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 구역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그 구역에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 순서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성장관리계획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관리구역으로 먼저 지정을 하고,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먼저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성장관리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죠? 이 계획에는 용적률 인센티브, 그죠? 뭐 어떤 건폐율 인센티브, 그 다음에 뭐 어떤 그런 뭐 의무사항, 그죠? 의무사항도 있을 거고, 그 다음 권장사항도 있을 거고, 주거형이냐, 산업형이냐, 일반형이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어요. 그 내용을 쭉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그죠? 그러니까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딱 지정되면 일단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건폐율 용적률에 그러니까 의무사항이나 권장사항을 다 이행을 하면 최대 건폐율은 10%까지. 그죠? 용적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센티브가 있어요. 그럼 좋은 땅이죠. 아까 말씀드린 생산녹지 지역도 계획관리지역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땅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좋잖아요. 이런 쪽에서 노다지를 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법을 모르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죠? 제 블루오션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 요거 아까 물건 위에 제가 쭉 나열해드렸죠? 성장관리계획 권역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토지이용계획원에 이런 것들이 붙어있다. 간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간과하지 마시라고.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 물론 교재 없으신 분들은 뭐 보세요. 제가 유튜브 몇 개 봤거든요. 보니까 거기에 뭐 이상한 내용도 많이 있더만 잘못된 정보도 있고. 근데 그건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판단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하면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하면 이 구역에 맞게 구역을 먼저 지정하죠. 그죠? 이 구역에 맞게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이 계획에는 뭐 의무사항도 있고 권장사항도 있고 산업형이냐 일반형이냐 주거형이냐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공장을 지으려고 성장관리계획 구역에 있는 땅을 딱 샀어. 그런데 성장관리계획을 보니까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을 보니까 여기가 주거형이야 또는 일반형이야 또는 산업형이 아니여. 그러면 나는 주거형하고 일반형밖에 못 쓰잖아요. 그죠? 일반형밖에 못 쓰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좀 낭패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것들도 꼼꼼히 체크하셔가지고 내가 공장을 쓸 것인가 아니면 일반 주거형으로 쓸 것인가 뭐 기숙사로 쓸 것인가 그런 것들을 다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자우지단간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지정되면 의무사항이나 권장사항을 다 이행하게 되면 건폐율 용적률에 인센티브가 있다.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죠? 옛날로 얘기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대신하는 거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대규모 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소규모 땅들, 특히 계획관리지역의 뭐 난개발이라든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주거지역이 있어. 이렇게 자연 취락지가 있어. 근데 여기에 막 공장도 들어오고 여기에 막 모텔도 들어오고 뭐 하트 뿅뿅 들어있고 여기 뭐 단란주점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토지의 어떤 그 이용 가치라든가 획일성이 없어지잖아요. 너무 무질서한 난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 주거가 많다 그러면 일반 주거형으로 개발을 해라. 그죠? 계획을 세워라. 그런 내용이고 만약에 이게 뭐 산업단지 공장들이 조그만 것들이 많다. 그러면 이건 산업형으로. 근데 이 인근에 토지가 나왔다. 그럼 이것은 산업형으로 될 가능성이 높죠. 아직 구역만 지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죠? 구역만 지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산업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성장관리계획 구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뭐 이렇게 보시고 이거 마셨고. 자, 성장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주로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일찍이 올해부터 23년 초부터 그죠? 23년 초부터 좀 정보가 빠르고 기획력이 추진력이 좋은 지자체는 이미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대부분의 국토가 특히 계획관리지역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런 국토들이 대부분 성장관리계획으로 구역으로 묶일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기회이자 기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장으로 쓸 거냐 주거용으로 쓸 거냐 그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보면 토지용 계획을 띄우면 여기 성장관리계획 구역 근린형이라고 되어 있죠. 근린형은 뭐예요? 상업시설 아니에요.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여기는 구역으로만 지정된 거야. 여기는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지정되고 이 구역에 이미 계획이 써 있다는 얘기야. 근린형으로. 여기는 뭐예요?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만 써 있죠. 그러면 구역만 일단 지정되고 아직 계획은 세워지지 않았어. 그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여기 보세요. 또 하나.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여기는 또 숙박, 수련, 근생, 판매용지
이미 계획도 세워진 거야, 이렇게. 그죠? 세워진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이 토지이용 계획원도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그죠?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성장관리계획도 이 산업형으로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각 필지마다. 이해 가시죠? 토지이용 계획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 좀 굳게 해야 되겠다. 구분이 안 되네. 이렇게 하면 구분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고. 자, 이렇게 이제 토지이용 계획을 보는 거 알겠죠? 그러면 자, 성장관리계획 구역이 뭐냐? 지금부터 봐야죠. 자, 성장관리계획으로 지정이 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에 인센티브가 있다. 제가 여기 써놨죠. 성장관리계획으로 지정이 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에 인센티브가 있다. 자, 건폐율은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 농림지역 다 지정할 수 있어요. 다 지정할 수 있는데, 자,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40%에서요 50%로 상향돼요. 용적률은 계획관리가 100%죠. 120%에 상향된다고요. 그죠? 자연녹지, 생산녹지, 생산관리, 농림지역 이런 지역들은 아까 그분이 받은 게 생산녹지였나? 생산녹지였죠. 그러니까 이분도 아까 용적률이 기존의 건폐율이 20%였지만 30%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용적률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쪽 자연녹지, 생산녹지, 생산관리 여기서 용적률은 변함이 없고, 용적률 이게 맞죠, 이게? 건폐율만 올라간다. 건폐율만 올라가는 것도 어딥니까, 이게? 그죠? 아주 뭐 좋은 땅이잖아요. 그리고 허용 용도를 보자면, 계획관리지역 내 바닥면적 합계가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판매시설, 그 다음에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고 대상이 아닌 모든 공장이 입지가 허용됩니다. 공장의 업종 제한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그죠? 계획관리지역에. 배출시설 제한지역이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거. 근데 이런 것들도 보완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보완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보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면, 뿜으려면, 거기에 맞게 보완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맞게 개선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요렇게 도시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되거나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해요. 개발행위 우리를 허가를 받잖아요. 그죠? 개발행위 허가 시, 그죠? 도시계획 심의를 면제한다. 아우, 제가 오타가 또 많이 나네. 신청 시, 개발행위 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없어져요. 그죠? 그리고 또 권장사항, 의무사항이 있어가지고, 의무사항 및 권장용도 이제 준수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완화 적용됩니다. 지금 예를 보여드릴게요. 화성시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설계한 예를요. 이거 조금 확대해볼까?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성장관리 계획을 세울 때, 그죠? 여기 보면, 의무사항이 있고, 권장사항이 있잖아요. 그죠? 권장 및 의무사항이 있고, 의무사항이 있고. 자, 의무사항은 뭐예요? 경관 및 환경계획을 자대로 짜라. 그 다음에 의무사항, 도시개설,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 계획. 그죠? 그 다음에 또 의무사항이 뭐예요? 이런 것들이 있고. 자, 그러면, 자, 건폐율은 이 의무사항을 지키면 3%, 권장사항도 지키면 또 3% 추가해주겠다. 그죠? 그럼 이렇게 건폐율, 이걸 다 합치면 뭐예요? 6%. 와, 건폐율 최대 몇 프로야, 이거? 이걸 다 지키면, 권장사항하고 의무사항을 다 지키면 화성시의 예인데요. 그죠? 이게 몇 프로야? 7%. 7%에다가 16%. 와. 거의 건폐율이요. 20%까지 더해줘, 20%를 더. 그죠? 권장사항과 의무사항을 다 합치면 거의 뭐 20%까지 더 해준다니까요? 어때요, 여러분? 그러면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좋은 땅인가요? 나쁜 땅인가요? 용적률도 마찬가지죠. 용적률도 마찬가지예요. 용적률도 마찬가지라고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옛날에 제 강의를 잘 들으셨던 분들은 돈을 벌었을 거고, 그죠? 앞으로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이제.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구역하고 계획을 구분도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 못하면,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구단위 계획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장관리 계획으로 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이 계획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구역이 지정된 상태에서 낙찰 받는 거하고 설계가 된 상태에서 계획이 세워진 상태에서 낙찰을 받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란 얘기죠. 모르면 제 전강의 640강부터 보세요. 지구단위 계획부터. 제가 목이 터져라 구역과 계획을 내가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을 구분할지 모르면 앞으로도 여러분들 공법을 공부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낙찰 받아놓고 생쇼를 하는 거야 또.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그런 거 가지고. 그런 거 돈 안 드는 거 갖고 상담 안 해드립니다. 농담이고요. 어쨌든 간에 그죠? 자, 성장관리 계획 구역으로. 그리고 이것은 하나는 고양시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볼게요. 고양시에. 고양시에는 여기도 보이시죠? 의무사항이 있고 권장사항, 의무사항. 자, 이걸 다 지켰을 때는 그죠? 건폐율이 최대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 용적률도 최대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건폐율 10% 정도. 10%가 뭐야? 이거 다 지키면 굉장하죠? 여기는 이제 준수 여부 안 했고 한 거 있고 안 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결국에는 이걸 다 지면 거의 20% 가까이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다 하면 20% 정도까지의 건폐율 용적률의 인센티브가 있다는 얘기가 어마어마한 혜택이잖아요. 지구단위 계획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쭉쭉 살펴볼 거예요. 요건 남양주시인데, 자, 남양주시의 예를 제가 하나 또 뽑아봤어요. 그죠? 건축물의 용도 일반형이죠? 일반형이 뭐예요? 허용 용도가 있고 불허 용도가 있어요. 또 그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죠? 일반형에서는 허용 용도가 있고 불허 용도가 있어요. 그죠? 허용 용도는 어쩌고 이렇게 써있죠. 시행령 71조 용도지역에서 건축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23조 용도지역별 건축물 용도 이렇게 해서 이것만 허락한다. 그죠?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물 보존녹지,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해 가시죠?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되고 성장관리계획이 일반형으로 얹혀졌으면 여기에 있는 행위들을 할 수 있다. 어디에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전 지역에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도 일반형 집을 짓고 싶어. 그런데 일반 성장관리계획이 없는 땅하고 성장관리계획이 얹혀져 있는 땅하고 어떤 게 좋아요? 성장관리계획이 얹혀져 있는 땅이 좋죠. 100%. 이것은 거의 계획관리 수준이니까.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토지가 요동친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것은 제가 이런 것들은 조금 이따 내릴 건데 오랫동안 공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건축물의 용도계획 해서 또 있죠. 여기 유도형이다. 자, 그러면 권장 용도가 있고 허용 용도가 있고 또 불허 용도가 있어요. 그죠? 권장 용도는 이걸 해야 되고 허용 용도는 요거고 불허 용도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공장 안 되고 유도형. 그러니까 이해 가시죠? 군사실도 안 되고 자원순환시도 안 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예요? 권장 용도, 허용 용도, 불허 용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산업형이라고 딱 지정했는데 권장 용도, 허용 용도, 불허 용도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요. 그죠? 그래서 이게 자연형도 있어요. 자연형도. 그죠? 다 할 수 있죠. 웬만한 데서는. 근데 허용 용도, 불허 용도가 있고. 그죠? 요렇게 앞으로는 성장관리 계획이 짠다 이거예요. 계획을 짠다 이거예요. 자, 성장관리 계획 구역으로 딱 지정을 하면 여기 나와있죠. 성장관리 계획으로 지정을 하고 이렇게 여기 있죠. 성장관리 계획 구역이 지정 등에서 지정을 하면 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아까 같은 그죠? 계획을 짜야 된다 이거예요. 계획을 이 필지에서는 뭐하고 이 필지에서는 뭐하고 지구단위 계획처럼 빡빡빡 필지를 반듯반듯하게 자르지는 않지만 각 필지마다 일반형, 산업형, 그런 것들로 나누고 허용 용도, 권장 용도, 불허 용도로 나누고 그죠? 그 다음에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으로 나눈다 이거예요.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을 다 지켰을 때는 최대 인센티브 20% 이상이 돼요.
그럼 이 성장관리계획구역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여러분?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큰 필지를 반듯반듯하게 우리가 잘라서 신도시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정말 멋진 산업단지를 만드는 어떤 그런 게 목적이죠. 그렇지만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뭐예요? 이쪽에는 공장 몰고, 이쪽에는 주택단지 몰고, 그죠? 이쪽에는 뭐 유락시설 몰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여기도 유락시설 있고, 여기도 모텔 있고, 여기도 뭐 단란주점 있고, 여기는 뭐 교회 있고, 여기는 군부대 있고, 막 그러거든요. 이렇게 한마디로 개판이었잖아요, 그죠? 개판이었잖아요. 그죠? 그러지 말고, 이제 막 공장 옆에 굴뚝이 막 연기가 뻥뻥 뿜고 있는데, 소음도 심하고 그런데, 옆에 집이 있으면 되겠냐. 그래서 집은 집적으로 이렇게 몰고, 이렇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개발하자. 다만, 이렇게 이제 개별 필지를 지구단처럼 빤빤하게 자르진 않겠다 이거예요. 그죠? 빤빤하게 자르진 않겠다 이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땅입니다, 나쁜 땅입니까? 근데 단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단점이 뭐였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경매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공장 용기를 찾고 싶어. 그런데 요게 일반형이야. 그럼 주거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주거형이야. 그럼 이런 경우는 잘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빨리 팔고 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성장관리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뭐 120% 이하의 범위에서, 그죠? 아까도 그랬죠. 제가 최대 20% 이상 용적률 건폐율이 완화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침도 있습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침 못 봤죠, 여러분들?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침 보여드릴까요? 이 책 교재에 있는 건데, 자, 이게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침이에요. 제가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들께 우리 교재 구매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왜?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 돈은 자동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제가 옛날에 블루오션 교재에다 넣으려다가 그냥 에휴 뭐 방송하는 사람도 몇 명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공개하자 이건 그냥 그렇게 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좀 더 깊이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교재에 다 실려 있으니까 그 교재 보시고요. 잠깐만요. 요건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용어의 정리, 뭐 가구 획지, 그다음에 가로구역, 지구 계획, 접함 저촉,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제가 구분을 지어드릴 거예요. 이 토지 공법을 공부하는 데서 반드시 필수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교재 판매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뭐 1분이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이제 메인 교재 1300페이지하고 보조 파일 50개, 이걸 88만원에 팔았고,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맹지, 무허가 미등기 등, 요게 한 2000페이지 되거든요. 요거 2000페이지를 갖다 100만원에. 어떻게 보면 요게 경매에서 최고의 꽃입니다. 이게 경매에서 최고의 꽃이에요. 저희들은 이거 갖고 돈 벌어요, 사실은요.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건축학권 100% 받아오는 거, 그다음에 맹지, 해결하는 거, 무허가 미등기, 불법 건축물, 건축대항이 있든 없든, 등기가 있든 없든, 그죠? 이런 거 해결하는 거. 여기서 돈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이게 100만원인데, 내년부터는 요것을 지금까지 188만원에 팔았거든요. 물론, 기본 교재를 판매하신 분에 한해서 요걸 판매합니다. 그런데, 올해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하고요. 내년부터는 이렇게 팔 거예요. 내년부터는, 요렇게 이제 다 정리를 됐어요. 지금부터는 지금까지는 요렇게 이제, 기본 교재하고 블루오션 교재 합쳐서 188만원인데, 물론 지금 현재 12월까지 사신 분들은 요 내용이 블루오션 교재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요렇게 따로따로 블루오션 교재만 건축관계 블루오션 교재 안에는 뭐 요 세 가지가 들었죠. 요렇게 들었죠. 요렇게 들었죠. 이게 4가지인가? 6가지인가 들었어요.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은 요걸 다 사봤자 뭐 188만원인데 내년부터는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하는 거 100% 하는 거, 그리고 건축물이 있든 없든, 토지 터파이가 됐든 안 됐든, 착공이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건축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토지 소유주든 제3자든, 그죠? 뭐 그런 것들 100% 다 해결하는 방법. 요것만 저는 150만원 지금 받을 생각입니다. 요렇게. 왜 요것만 하나도, 아까 제가 했잖아요. 건축 허가권 3억에 사가라고 했다고. 공무원도 가면 가서 협의 보라고 합니다. 공무원님도 가서 협의 봐오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지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물론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요것을 제가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100% 된다. 요것은 사실은 150만원에서 200만원에 팔 생각을 지금 가고 있고, 일단 150만 책정했고요. 하나만요. 맹지 개발 사례 20가지 정도. 요것도 100만원. 그 다음에 불법 무허가 미등기 건물, 건축물 대장이 있든 없든 요거 해결하는 방법들까지 해서 요것도 100만원. 요렇게 해서 제가 따로따로, 요렇게. 그린벨트 강의 50만원. 그 다음에 산지법과 경매 50, 토지수용과 매수청구 50, 건축법과 이거 경매 50, 국토계획법과 요거 얼마더라, 요게 70인가일 거예요. 농지법과 이거 농지법은 다 하니까 30, 민법과 경매, 요것도 민법, 워낙 이제 학원에서 강의를 많이 하니까, 근데 저하고는, 제 거하고는 엄청나게 구분될 겁니다, 여러분. 기타 공법과 이것도 중요한 내용들이죠. 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법들이, 연관된 법들이. 그래서 요것도 70만원. 요걸 다 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다 팔 겁니다. 근데 지금은 12월 30일까지만 요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단기간에 저희가 10년, 15년 걸렸던 어떤 이런 그 공법에 대한 노하우, 경매에 대한 노하우를 3개월, 6개월 만에 습득하고 싶으시면 제 교재 반드시 구매하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부자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